오늘은요, 문단 쓰는 법하고 태고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조와 개요를 큰 틀을 그린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 할 게 문단 쓰기가 더 일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했고, 제 경험에 의하면 쓰는 것만큼이나 태고하는 것,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이런 거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요. 뭐 우리 구양수 삼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공자의 논어하기편에 있는 이런 말인데 어찌됐든 읽고 쓰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생각하고 읽는 것과 쓰는 것 안에 생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 최선인데 제가 보니까요, 잘 쓰려면은 읽는 거, 많이 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 다작,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좀 신경 쓰면 좋은데, 개요 작성하는 거하고 문단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글짓기, 집짓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의식의 흐름 따라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지으려면 그만큼 개요랄까요?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좋은 집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문단쓰기입니다. 제가 로고소원에 오신 분들에게 글 잘 쓰는 방법, 로고수 서원만의 방법은 세 가지다. 독서, 개요, 문단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문단 쓰는 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잘 쓰냐 못 쓰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단을 쓰는 겁니다. 문단 쓰는 법을 알면 글 잘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요, 글쓰기에 있어서요, 그냥 문학적, 학술적, 실용적 글쓰기 이렇게 있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문학적 글쓰기에는 뭐 시나 소설 좀 다양한 들어가 있는데요. 에세이는 여기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학술적 글쓰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설교는 실용적 글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용적 글쓰기, 저도 이제 학술적도 해보고 실용도 해본 바에 의하면 2번과 3번이 대동소이합니다.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 둘 다를 다루려면은 문단 쓰는 법을 잘하면 문단을 잘 쓰면 아주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글을 잘 쓸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글을 문단 쓰는 법에 의해서 잘 수정만 하셔도 여러분의 기본 글이 70이었다면 문단 쓰기법만 갖고만 고쳐도 80점, 90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글을 잘 쓰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쓴 글을 제가 가르친 것에 의해서 태고하고 수정하시면 점수가, 포인트가 확실히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문단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문맥 글쓰기는 이제 뭐 문단이죠.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문장보다 문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문장을 멋있는 문장, 좋은 문장 쓰려고 그러는데요. 뭐 명언을 짤을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문단을 잘 쓴다는 것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단이 뭐냐 이거예요. 한 문단. 그래서 한 문단이 뭐냐면 자, 요거로 먼저 보십시오. 한 문단은 한 가지 생각입니다. 한 문단 안에 하나의 일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글들, 이제 제가 첨삭을 좀 많이 해보니까 한 문장 안에도 그렇고요. 한 문단 안에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늘에, 요거는 산 위에, 요거는 들에, 요거는 바닷속에 이렇게 구분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 문단 쓰는 법만 잘 배우면 여러분들의 글이 클리어해지고요. 아주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자,
문단이 뭐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생각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문장에서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수식어를 자주 붙이거든요. 예,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한 문단 안에 사랑에 관해서만 한 문단 쓰시고 전능하다 한 문단 쓰시면 되는데 한 문단 안에 사랑과 전능에 막 섞여 들어가 버리면 글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요 문단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여기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분류시켜 줘야 됩니다. 자, 요걸 나중에 이제 샘플들 좀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은 한 가지 생각만 있고요. 한 문단은 한 가지 사건만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 많은 글들을 보면요. 몇 가지 사건이 한 가지 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문단은 한 가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한 문단은 세 문장 이상이어야 됩니다. 질문. 왜 한 문단에 세 문장일까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시작하는 말, 그다음 전개 제시하는 문장, 마무리한 말,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뒤에 또 설명할 테니까 넘어갑니다. 요거 세 문장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고요. 한 문단 한 생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주장을 한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요거는 분명합니다. 자, 요 어려운 말들일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텐데요. 두괄식으로 써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두괄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양괄식. 그래서 이 두괄식으로 쓰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두괄식, 양괄식, 중괄식 뭐 이런 거 있는데 설교 쓰거나 실용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괄식이 제일 좋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문단에 한 가지 생각만 써라. 그리고 두 번째, 두괄식으로 쓰라.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건 양괄식인데요. 요게 세 문장 쓰라고 하실 때가 양괄식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양괄식으로. 자, 보세요. 자, 문단 전체를 대표하는 문장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지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자, 여기 우리 실제로, 우리 글쓰기 학교 샘플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결론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보통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번개불을 콩고 먹듯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설교 쓸 때의 문단은요. 요약 플러스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what, so what 그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what, so what.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what.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so what 요겁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요거를 한 문단 쓰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1년 걸립니다를 한 문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게 한 문단이잖아요. 요걸 두 문단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약 한 문단, 의미 한 문단. 자,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우리 글씨가기 같은 어떤 분이에요. 요셉에게 큰위기가 옵니다. 유혹이고 어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기 더 많이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의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것을 한 문단이지만 두 문단 나눌 수 있듯이 요것도 한 문단 안에 쓸 수도 있고 두 문단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또 여기다가 예화를 하나 집어넣으면 세 문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요, 지금 채팅창에다가 어떤 걸 보내드릴 거냐면 제가 국민일보에 썼던 칼럼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채팅창이죠. 네. 어, 그걸 보시면 음, 그걸 보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릴 텐데요. 강의 중에 이걸 자꾸 보시면 뭐 그럴 텐데 일단은 좀 받아만 놓으시고요. 나중에 제 글을 좀 샘플 보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 의미, 적용. 그래서 요약이 두 문단, 의미 두 문단일 수도 있다. 요거 그래서 우리 글쓰기 쌤 하나가요. 레아웃가 어디 있느냐? 어, 본문을 설명 두 문단, 그리고 그 의미 두 문단, 적용 한 문단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맷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한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한 페이지가. 자, 아무래도 여러분 이걸 먼저 좀, 자, 제가 보내드린 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썼던 글인데요. 제가 나중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좀 따로 보시고, 지금 그때 좀 보시고요. 그래서 문단 쓰는 법과 관련해서 구조 잡는 법, 개요 작성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보신 다음에 나중에 나눔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 조금 추상적이에요. 자, 또 하나 요거 얘기하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미갈시. 자, 여러분 설교를 할 때 항상 두갈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 미갈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래요. 그럼 누군지 압니까? 모르겠죠. 근데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해서 고학을 했습니다. 예, 고학을 하다가 어, 우체국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또 사람들을 돕다 보니 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정치가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되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굴까요? 아는 분도 있고 많이 모르실까요? 그런 다음에 그는 몇 번 떨어졌고 몇 번 돼서 몇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시죠? 링컨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링컨이라는 말을 제일 뒤로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했다, 고학을 했다, 뭐 했다, 누구지, 누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좀 궁금하게 만드는 법.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키운 연이 있습니다. 살기 어려워 단칸방 살고 우유 분유 떨어져서 이런 다음에 누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해리포터의 작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작가 누가 어떻게 고생했다 이래버리면 다 아는 얘기가 되고요. 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어, 설명을 할 때는 두 갈식으로 하고요. 스토리, 예화나 에피소드일 경우에는 독자들 청중이 좀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의 설교의 스킬입니다. 자, 문단 쓰기도 그렇고요. 자, 이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목사님 자꾸 문단 잘 쓰라 그러는데 너무 이론적인 얘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냐? 자, 문단 첫 문장을 잘 쓰면 된다고 그랬죠? 5단으로 쓰시면 됩니다.
문단의 첫 문장을 5단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러면 6단은 안 됩니까? 7단은 안 됩니까? 그러시잖아요. 7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끝나고요. 여러분 설교 하나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서 한 문장의 길이, 그리고 각 문단의 첫 문장의 길이를 한번 좀 보십시오. 아래 한글 기준, 아래 한글 기준으로 양쪽 30이잖아요. 한 줄이 넘어가는 글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아래 한글 기준으로 한 줄이 넘어간다는 것은 최고로 3줄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당히 긴 글입니다. 그런데 아래 한글에서 3줄 나온다는 것은 진짜 길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고 나중에 태고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한 문장의 길이를 2줄 이상 쓰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기억해 두십시오. 한 문장의 길이를 2줄 넘지 않는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절대 원칙으로 여기고 쓰십시오.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길게 써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2줄 이상 절대로 안 쓴다. 그걸 이제 원칙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의 첫 문장, 문단의 첫 문장은 5단어 정도로 쓴다. 5, 6, 7단어로 쓴다. 이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글들이요, 정말 깔끔하고 그다음 청중에 귀에 쏙쏙 들어가고요,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5단어로 말하냐 그러냐면요, 5단어로 못 쓰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청중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단에서 나는 이 말을 할 거야 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전달이 잘 되고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문장이 2줄이다, 3줄이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줄, 3줄 넘어가면 초점이 막 흐려져요. 초점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그 샘플 원고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막 2개, 3개가 되니까 뭘 강조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기다리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뭐 이게 동일한 남녀지만 계속 남발을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단어로 쓰는 거를 꼭 기억하시라. 다시 말합니다. 7단어도 됩니다. 심플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불필요한 단어 제거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단어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 이 말을 항상 조심스럽고 송구합니다. 안 넣어도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불필요한 단어만 빼도 5단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문단 길이를 잡아놓고 써요. 예.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 문단 길이 정해진 바 없어요. 근데 문단 길이를, 자,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한 문단에 한 가지만 써라. 그 다음에 2갈식으로 써라. 2갈식으로 쓰더라도 첫 번째 문장을 5단어로 써라. 그 다음에 문단 길이를 일정하게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단 길이를 얼마로 써야 되느냐? 자, 여러분 그 목사님들 어떠세요? 책을 샀는데 한 문단이, 책의 한 페이지가 한 문단이다.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한 문단이 한 페이지다 그러면 답답하고 괜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지루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한 페이지가 한 문단이면 읽기 싫어지고 어렵고 답답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교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책 한 페이지가 아, 어느 정도 분량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책 한 페이지는 편집에 따라 다릅니다. 편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은 아니고요. 그냥 대충 대략적인 겁니다. 원고지 3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3.2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3.5도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을 위해서 그냥 한 페이지는 원고지 3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최강원 선생님이 좀 편집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몇 개 물어봤더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는 원고지 석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4 한 장이 원고지 구매입니다. 그러면 책 한 페이지는 A4 한 장은 책으로 하면 3페이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A4 한 장이 책으로 하면은 3페이지가 나온다. 그러면 한 페이지당 한 문단 들어가면은 읽기 싫어지니까 한 페이지당 2문단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면 독자가 보기에 잘 읽힐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A4 한 장에 한 6문단 정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줄입니다. 아래 한글 10명조 10포인트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수를 그대로 하고 10명조 10포인트 하고 해질 때 41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5에서 6문단이고요. 저는 7문단 정도, 8문단 정도 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 A4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6문단으로 하면은 이게 안 나와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 8문단 씁니다. A4 한 장에. 왜냐하면 가독성을 고려해서 독자를 고려해서 저는 좀 더 길게 조금 더 짧게 쓰는 쪽입니다. 짧게. 그래야 독자가 빨리 쉽게 읽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을 5줄 기준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글 쓰는 글쓰기라든가 요 책을 보시면 아까 우리 오늘 안 들으셨나요? 그 책 읽으신 목사님 혹시 책을 보시면 그 책을 펼쳐 보시면은요. 문단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한글로 봤을 때 전부 다 5줄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쓴 거예요. 약간 강박에 가깝게.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글은 5줄 기준으로 쓰면은 책으로 하면 2문단 나오거나 2문단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이 오시죠? 잘 읽힐 것 같은.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A4 한 장에 한 7문단 정도에서 8문단 이렇게 쓰신다. 그죠? 5줄이니까 5, 8에 40이잖아요. 41줄. 그러니까 6줄 경우도 있으니까 7, 8줄 정도, 7, 8문단 정도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 한번 드릴까요? 문단 쓰면 글을 잘 쓴다. 한 문단에는 한 가지만 써라. 한 가지만 쓰고 그 한 가지를 문단 첫 문장에 분명히 나타내는 두 갈식으로 써라. 그럼 두 갈식을 어떻게 하면 잘 쓰냐? 5단어로 써라. 5단어로. 그리고 두 번째, 5줄 정도로 써라. 첫 문장을 5단어, 그리고 5줄. A4. 그렇게 쓰면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는요, 좀 기계적으로 좀 억지로라도 맞춰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5줄 기준에서 4에서 6줄 정도 씁니다. 대중적인 글은. 그리고 학술적인 글은 6줄에서 7줄을 씁니다. 한 문단은. 왜냐하면 논문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내용이 인용도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서 짧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술적인 글은 6에서 7, 대중적인 저술은 5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제 문단 샘플인데 제가 일단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이제 국민일보 겨자시에 썼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 글에 대한 또 입장이 좀 달라서 불편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글쓰기로 좀 이해해 주시고 보십시오. 자,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예처롭게 보였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신이 난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다시 온다. 문단 첫 문장 보시죠. 그죠? 마지막 보십시오. 애처롭게 보였다. 불쌍한 우리 하나님. 신이 난다. 더없이 행복한 우리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신다. 요게 뒤에 보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단 하나, 둘, 셋, 네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 다음에 수미상관, 양갈식으로 시작한 말로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고요. 또 하나, 예, 요것도 국립일보 기자하셨던 건데요. 논술할 때 가르친 적이 있다. 이상하다 다시 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문단의 첫 줄은 조금 심플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잘 전달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건데요. 에, 요 나중에 따로 출력함해서 요거하고 요거 원래 요건데요. 요거 두 개 샘플을 좀 출력해서 좀 펜 들고 이렇게 김기현 목사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하더니 실제로 이렇게 썼나 안 썼나 에, 그 티를 잡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보시면서 요런 구조를 썼고 문단을 요렇게 쓰고 요렇게 하는구나 라는 하나의 샘플링으로 그러니까 제 글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은요 시편으로 지랄하기였는데 우리 국민일보 담당 기자가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국민일보 독자를 고려해서 조금 순화된 언어로 쓰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부리기로 제목만 고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에는 그냥 지랄한다는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독자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쓰는 법, 그죠? 제목 쓰는 법도 좀 보시고요. 구조를 좀 보시고 문단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단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기에 올라오지만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신문에서 여러분 한번 요즘 신문 구독 잘 안 하시죠? 신문 구독해서 보시고요. 그 도서관 가서 신문들 보시면 이게 지금 세 줄짜리도 있고 요게 세 줄짜리잖아요. 근데 요 한 줄이 한 라인에 한 문단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읽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짧게 쓴다. 복싱으로 말하면 잽을 친다 컨셉으로 한 문단을 쓰시고요. 야구로 치면 배트를 짧게 잡고 번트나 일루타 치고 나간다 컨셉으로 한 문단을 좀 가볍고 경쾌하게 써주시면은 독자의 귀에 눈에 잘 읽히고요. 설교도 청중의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단을 잘 쓰면 글을 잘 쓴다. 그럼 문단을 잘 쓴다 할 때 문단이 뭐냐? 한 문단을 한 가지 생각, 한 가지만 쓰면 된다. 그러면 한 가지를 쓰고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문단 첫 문장에 내가 말하는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사건의 핵심을 쓰라. 그리고 그 한 가지 생각을 다섯 단어로 한번 줄여봐라. 여섯 단어나. 그 다음에 그것만 다섯 단어, 여섯 단어로만 쓰면 되고 한 문단의 길이를 아래 한글 기준 다섯 줄, 여섯 줄 정도로 맞춰서 써라. 그러면은 실용적인 여러분 글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태고하는 법. 여러분 뭐 설교 이거는 제가 우리 그 10주 강의했던 말들이라서요. 그냥 이렇게 화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고 뭐 본문을 좀 많이 읽어주시라 이런 얘기를 주석은 좀 적게 읽고 다양한 책을 읽으라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갑니다. 자, 이제 태고하는 법인데요. 어, 제 글, 김기현 목사 제 책은요. 성향발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많이 고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고냐 태고냐 이게 좀 질문들이 있습니다. 초고가 좋아야 되느냐 태고를 잘해야 되느냐인데요. 제가 그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고가 있어야 태고도 있다. 초고가 있어야 태고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찌되든 초고를 거칠게나마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강의 들으면서 했지만 100% 완벽한 거를 꼼꼼하게 써내려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한 80%, 70% 정도로 글을 써내려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책 쓸 때 이렇게요. 요 내용은 어디 책이 어디 있으니까 찾아봐라. 요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더 써라. 조금 더 어느 내용 찾아서 넣어라 이런 말을 옆에 갈로에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면서 막 내려가요. 근데 그거를 쓰다가 그 책 찾아갖고 오고 이러면 리듬이 끊어지고요. 글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 쓰고 요런 내용 어디 하고 몇 페이지 어디에서 직접 인용을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메모해 가면서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A4 한 장, 두 장을 그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찾아서 놓고 다듬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초고는 빨리 완성을 해라. 완전한 초고를 쓰려고 하지 말고 70에서 80% 완성된 초고를 쓰는 것에 목적을 두십시오. 그래야 글이 빨리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초고가 있어야 태고가 있다. 자, 그렇지만 초고보다 태고. 첫 번째, 초고보다 태고. 두 번째, 초고가 있어야 태고도 있다. 그러니까 초고보다 태고라는 말은 좋은 글을 쓰려면 태고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초고보다 태고. 두 번째, 초고가 있어야 태고도 있다. 그러면 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형 빠른 얘기를 했고요. 해밍웨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초고는 걸레다. 이 걸레란 말은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죠. 뭐 100번 고쳤다는 그 노인과 바다인가요? 그 책을 100번 고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고치고 고치고 고쳐서 완성본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 김소월의 시 진달래가요. 그 몇 번이나 고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잡재 내고 이렇게 할 때마다 고치고 고쳐서 그 몇 번 고친 흔적이 그게 다 나릅니다. 그래서 구양수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 삼다, 다독, 다작, 다상량 얘기한 분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시를 쓸 때 시를 썼어요. 종이를 써서 벽에 붙여 놓는데요. 그리고 구양수가 보다가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 시를 써가지고 그 옆에 붙여 놓는데요. 그걸 또 고쳐서 옆에 붙여 놓고 틈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요. 처음과 끝을 보니까 마지막 완성된 시에 첫 번째 있던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고치고 졌더니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고를 완전하게 쓰려고 하려는 그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꾸 고쳐서 완성을 시킨다. 이 컨셉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 1장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도 있지만 계속 만들어가는 창조라는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완전하게 첫 번째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초고를 완성시켜 놓고 몇 번을 태고하는 과정으로 좋은 설교를 그리고 좋은 글을 쓰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고할 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A4 지난번에 제가 3대지 설교 얘기하면서 모든 칼럼 설교 책은 원포인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대지 설교가 아니고요. 원포인트를 위해서 세 가지 챕터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래서 갓길과 샛길도 필요하고 중간에 휴게소도 필요하지만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자면 일관성을 위해서 중복, 반복되는 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강조를 위해서 했던 말 또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근데 꼭 해야 될 말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자꾸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빼고 꼭 해야 될 말이 빠졌는지를 보시고 넣으면 됩니다. 자, 이런 추상적 원칙 넘어가고요. 자, 스티븐 킹. 여러분, 스티븐 킹은 여러분 쇼생크 탈출. 그 영화 소설의 원작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실 거예요. 이분 소설이 뭐 영화로 뭐 30개인가 40개인가 됐을 만큼 아주 뭐 유명한 소설가죠.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 글쓰기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글을 쓸 때는 문을 닫고 고칠 때는 문을 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닫고 쓰라는 말은 내 하고 싶은 말 다 쓰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글을 쓸 때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칠 태고할 때는 문을 열고 태고하라는 말은 뭐냐면 독자를 생각하면서 고치라는 거예요. 아, 독자가 이게 알아듣는지 잘 전달되는지 설교를 듣는 청중을 고려해서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때는 나를 위해서 쓰시고요. 고칠 때는 남을 위해서 고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요 거의 많은 그 작가들이 또 하는 공통도라는 말입니다. 좀 10% 줄인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0%를 줄인다. 저도요 퇴고하면서 늘렸다가 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박국 고통을 노라라는 책인데요. 퇴고하다가 10%, 15% 늘렸더니 너무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한 15% 줄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고할 때는 자꾸 새로운 거 안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을 두고 고친다는 건데요. 뭐냐면요. 하루 정도 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낯설게 이거를 이제 문학에서 응하면 낯설게 읽기라는 겁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 남의 글 읽듯이. 그러면 내 글에 내가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아, 이게 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그때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글처럼 읽으면 이상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고친다 이 말은 남의 글을 읽듯이 읽어라. 그리고 처음 읽듯이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나 설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쓰잖아요.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좀 일찍 쓰시고 퇴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퇴고하는 방법. 여러분 글을 쓰는 도중에 고쳐야 할까요? 아, yes and no입니다. 예, 되도록이면은 글을 쓰는 도중에 안 고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냥 옆에다가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요거 어떤 책에 아마 예어가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다. 찾아봐라. 뭐 이런 말을 던져 놓으면서 달리십시오. 그걸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게 문장이 좀 어색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책 쓴다고 뭐 쓰는 게 있거든요. 추술이 안 맞는 문장이 많아요. 근데 그거 고치고 앉아 있으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말라가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도중에는 주소를 안 맞아도요. 막 넘어가세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퇴고할 때 고치면 된다. 자, 되도록이면 고치지 마라. 쓰는 도중에. 그러나 글이 막힐 때 있잖아요. 글이 쓰다가 막힐 때 그때는 한번 그 퇴고하시면 돼요. 그때는 앞에 거 쭉 흐름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부분이 뚫리는 새로운 길이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 썼던 글의 흐름이 있거든요. 아, 요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요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글이 막힐 때는 앞에 쓴 거를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주술이 안 맞거나 문장이 이상하거나 내용에 빠진 거 있으면 고쳐 놓으시면은 뒤에 막혀가지고 계속 막힌 걸 뚫으려고 오랜 시간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설교는. 그러니까 막힌 게 잘 안 뚫릴 때는 앞에 걸 보시면서 태고를 좀 해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태고할 때 요거는 이제 글 쓸 때 과정이고요. 일단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 요 세 가지. 첫째, 출력해서 태고해라.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과 출력해서 보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으로 보는 것이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그 인지하는 게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한 70% 차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대 70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 차이 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보지 말고 종이로 출력해서 꼭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저는 입으로 읽습니다. 태고할 때는. 첫 번째, 출력해서 태고해라. 입으로 태고해라. 입으로 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도 그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잖아요. 낭독하기 위해서. 모세오경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낭독하기 위해 들려졌기 때문에 그 귀로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읽어야 되고요. 게다가 설교는 눈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청중은 귀로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고치지 마시고요.
입으로 읽어보시는 것이 설교 현장에 가서도 청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으로 읽을 때 안 보였던 것이 입으로 읽으면 턱턱 걸리는 게 나와요. 입으로 읽으면.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설교 공부를 할 때는. 근데 저는 이제 뭐 책도 할 때는 눈으로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입으로 읽어요. 쭈글쭈글쭈글쭈글 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고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설교 쓰기와 설교와 관련해서 왜 우리가 입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일단 그 뭐 주일날 2부 설교, 3부 설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 오전 11시 한 번만 한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설교를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리허설 없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나 이 대중 공연 무대 올린 사람들 보면 리허설을 몇 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그 찍는 거 보시면 같은 장면을 몇 번 찍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저희들은 설교를 리허설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아마 뭐 100%에 가깝게 없지 싶습니다. 가끔 계신다면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리허설 없이 설교에 올라가는 사실은 무대에 올린다고 우리 이게 자꾸 설교를 이렇게 그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좀 불쾌하거나 좀 불편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설교단에 올린다고 했을 때 리허설 한번 안 하고 올리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리허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 하냐? 퇴고할 때 하는 거예요. 퇴고할 때 그냥 중얼중얼중얼 읽지 마시고요. 내가 마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고쳐져요. 고칠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고 제가 옆에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고치고 또 손에서 읽고 고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예행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입으로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설교하듯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행 연습을 한 것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 제가 아까 우리 뭐 해밍웨이도 얘기했고, 제 성형빨 얘기도 했고, 구양수 얘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두세 번 하시면 설교에 올라갔을 때 매끄럽게 될 수가 있고요. 매끄럽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설교 글쓰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고하는 법. 책 같은 거 똑같아요. 예, 책이나 이런 것도 제가 그렇게 똑같이 하고요. 근데, 어, 저는 책인 경우 이제 뭐 A4 한 7, 80장에서 100장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 제가 요 가닥을 묻다 같은 경우에 한 300 몇 페이지거든. 그러니까 몇 페이지니까 A4로 120장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30장인가 120장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 글쓰기 학교 졸업하신 분들 5명에게 이제 보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태고를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 쓴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내 글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바로 보여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고할 때는 책으로 출판하거나 논문을 낼 때는 항상 제 글을 첨삭해주는 제 글쓰기 학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내. 그러면 목사님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좀 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요. 이걸 다 책에서 줘요. 그러면 그걸 제가 그대로 고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잘 읽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나 글들을요, 좀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코멘트를 받고 좀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아무 얘기 했다가는 이제 비난하고 뭐 너 이따 이런 걸 쓰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의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내 글을 쓰는 걸 아는 분에게 그리고 글을 가지고 좀 조목조목 잘 설명해 줄 만한 어떤 또 신뢰할 만한 분에게 하는 게 좋고요. 예, 어떤 분은 이제 사모님에게 하시는데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설교수기 학교 하다 보니까 그 기수마다 한두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자기 설교를 설명을 안 돼요. 아, 그런 분들 대단히 훌륭하시죠. 예.
그죠?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자, 냐냐고 피에니는 아까 요런 방식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태고할 때, 요거 영상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뭐 사진 찍어 두시면 더 좋고요. 영상 꼭 캡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불필요한 말, 우리 목사님들요, 겸손하다고 하는 건 좋은데, 안 해도 될 말 너무 많이 있어요. 아는 거 없지만 잘 모르겠지만 우리 또 젊은 목사님들 제가 젊어서 잘 경험이 없어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면요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이게 절대로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이 절대로 말 쓰는 거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절대 쓰지 마세요. 예. 자, 부주, 아는 건 없지만 근데 아는 거 없는데 왜 말해? 아는 거 없는 목사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 하지를 마세요. 내가 어려서인데 뭐 어려서인 걸 아는데 어려운 젊은 나이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뭐 그걸 자꾸 어려운 사람이다 뭐 이런 말 하면은요 없어 보이고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 추수를 버릴 채 요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맞춤법 띄어쓰기. 아 근데 여러분 그 맞춤법 띄어쓰기 고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대요. A4 여러분 아래한 걸 열어서 좀 메모해 놓으십시오. F8을 누르시면 돼요. 아량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F8, 여러분 나중에 모르면 제가 좀 해주십시오. F8을 눌러서 맞춤법 띄어쓰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해주고요. 한 문장에 서너 줄인 경우 두 줄 넘지 않게 하라.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한 문장이 세 줄이면 무조건 끊는다. 여러분 세 줄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두 줄 넘지 않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 그다음 고쳐야 될 거.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좋은 문장을 쓰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나, 나쁜 문장을 안 쓰게 해줘서 그 글이 좋게 해줄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쓰기만 해도 좋아지는, 그건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동사, 심플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뒤에 막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뒤에 이게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자꾸 붙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 수로 부분, 수로 동사를 단출하게 쓰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깔끔하게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하는 것이다를 줄이라. 여러분 설교 원고 한번 꺼내서요. 빨간 볼펜 들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첨삭 해고해 보십시오. 것이다만 밑줄 그어 보십시오. 아마 한 페이지가 울긋불긋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것이다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불필요하게 과잉, 과용, 남용,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것이다를 되도록이면 줄이라는 거지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많이 있어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아유, 그럼 그러니까 뭐뭐 하는 하면 되는데 뭐뭐 하고 있는 이게 진짜 많아요. 이런 거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 아침 시간에 그러는데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번 4주간 설교 수기 강의 어땠습니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말을 한국인의 문화 구조 속에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이 좀 너무 이게 좀 거칠게 보이고 세 보이고요. 좀 강해 보이거든요. 우리 문화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좀 말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글쓰기에서는 꽝입니다. 되도록이면 쓰지 마십시오. 뭐뭐 하는 것 같다. 자, 아름다운 것 같다.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그야 그렇잖아요. 야, 이 정말 시원하다. 이러면 되는데, 야, 이게 정말 시원한 것 같아. 아, 왜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시원한 것 같아가 뭐예요? 왜? 시원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니까 글이 지저분해지고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하고요. 여러분 요 1, 2, 3번 하고요. 요거 꼭 좀 써가지고요. 붙여 놓으십시오. 예. 뭐뭐를 생각한다. 여기 또 느꼈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참 강의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말입니다. 예를 이거예요. 야, 이거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다. 느꼈다가 필요한가요? 불필요한가요? 불필요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에 이 꽃이 참 사랑스러워. 이러면 되잖아요. 참 사랑스러웠다고 느꼈어. 질문. 느껴서란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중에 난 꼭 쓸 거야 그러면 쓰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 뭐 꼭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때요? 아, 참 사랑스러워. 참 사랑스럽다고 느꼈어. 참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어. 문장이 어떠세요? 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접속사 부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접속사. 어제도 우리 글씨깎기 하면서 어떤 한 분이요. 접속사가 없더라고요. 접속사를 잘 안 쓰는 글은 참 좋은 글입니다. 글을 잘 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중이나 독자는 안 넣어도 다 이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접속사 안 넣어도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다음 한 문장에서 한 단어를 한 번만 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글 쓰신 거 보시면서요. 한 문장이 두 줄, 세 줄인 것도 보시고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두 번 안 나오게 하십시오. 다윗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두 번 나오지 않게.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윗은 한 문단을 계속 쓰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두 번 쓰지 말기, 한 문단 안에 두 번 쓰지 말기. 근데 요겁니다. 한 문단의 같은 단어를 지나치게 반복을 피해라. 한 문단 안에 다윗을 너무만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다윗은 한 번만 쓰기, 한 문단에 다윗을 두 번 쓸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 반복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 책 참 좋은 책이다. 여러분 이 책이라고 했는데 참 좋은 책이다. 뒤에 책이란 말 있어야 될까요? 이 책 참 좋아. 그럼 되잖아요.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야. 뭐 굳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한 문장 안에 책을 두 번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책 참 좋은 책이야 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다. 자, 왜냐하면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글에 그런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다. 이거는요. 영어 글쓰기에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한국말에는 원래 수동태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수동태는 영어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를 되도록 쓰지 말고요. 두 번째, 영어에서도 수동태를 쓰지 말고 능동태로 쓰라고 영어 글쓰기에 가르칩니다. 그러니 한국말에 없는 수동태 문장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십시오. 됐죠? 한국말에 수동태가 없다. 영어 글쓰기에도 수동태 말고 능동태로 쓰라. 그러므로 한국말은 더거다. 되어집니다. 뭐 이런 말들 굳이 왜 되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 말들 한국 목사님들 안에 이렇게 자주 쓰여지는 수동태 문장 줄이시면 되고요. 같은 조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 이러면 이게 말로 할 때 잘 안 읽혀집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세 줄이면 무조건 나누는데 이건 제가 앞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그 PPT로 인한 강의 정리를 정리하겠습니다.